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드림워치들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렉션을 다 드릴 수 있는 좋은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시계로 제가 고른 컬렉션은 브라이틀링의 네비타이머입니다. 제가 시계에 처음 입문했을 때 가장 갖고 싶었던 시계가 네비타이머여서 첫 시계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올해의 단독 시계 리뷰로는 처음 편성하는 거라서 또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네비타이머를 첫 타자로 고른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 신년을 맞아서 코리아 특별 에디션이 50개 한정판으로 인기가 좋았던 그린 다이얼을 18캐럿 로즈 골드 케이스에 매칭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오늘은 네비타이머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것도 베스트셀러예요, 스틸 이 블랙 역펜더 모델과 함께 한정판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네비타이머의 이모저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안이 온 것 같은 의심이 들 때마다 네비타이머를 쳐봅니다. 아직은 다이얼의 제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제 눈도 쓸만한 것 같다는 위안을 얻습니다. 브라이틀링의 휴대용 노안 판독기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거는 1954년입니다. 탄생 연도로만 보면은 현역으로 활동하는 크로노그래프 중에서 가장 선배격에 해당하는데요. 1963년에 데이토나나 까레라는 물론이고 1957년에 스피드마스터까지 앞지릅니다. 물론 나이가 많은 만큼 이야깃거리도 많습니다.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1950년대는 네비타이머 말고도 전설적인 트루워치가 줄지어서 등장한 시대입니다. 롤렉스는 익스플로러 서브마리너 GMT 마스터를 연달아 내놨고, 오메가는 C마스터, 스피드마스터, 레일마스터 트릴로지를 내놨었죠. 그 전까지는 드레스 시계 위주였던 시장의 판도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도대체 195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0년대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서유럽의 경제가 유례없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완전 고용과 가까운 상황에서 중산층에 편입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들의 소득이 계속 증가하면서 소비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류 문명이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던 시대였습니다. 네비타이머 역시 이런 50년대의 낙관적인 시대 정신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와 풍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하늘을 안보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누릴거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개인 비행기를 사들이거나 취미나 여가로 비행을 즐기는 파일럿의 숫자가 급증하고요. 자연스럽게 개인 비행기 소유주와 파일럿의 권익을 옹호하는 세력도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미 항공기 소유자 및 파일럿회, 줄여서 AOPA라고 부르는 단체가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AOPA는 1952년에 협회원들을 위해서 공식 파일럿 시계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워크먼 와치 컴퍼니를 운영하던 이코 워크먼이라는 인물한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워크먼은 브라이틀링과 오랜 동업 관계였기 때문에 AOPA 측에다가 브라이틀링을 소개해줍니다. 당시 브라이틀링을 이끌던 윌리 브라이틀링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실제 파일럿이 사용하는 이 6B 플라이트 컴퓨터를 크로노그래프에 결합시키는 것이었는데요. 플라이트 컴퓨터를 따로 휴대하지 않아도 손목 위에서 바로 비행시간과 속도, 남은 연료 등을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 파일럿들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네비타이머는 1954년 7월에 100피스 생산이 됩니다. 의뢰부터 생산까지 2년밖에 안 걸린 이유는 이미 브라이틀링의 슬라이드 룰과 두얼 푸셔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조합한 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1년에 출시됐던 크로노맷인데요. 크로노맷은 크로노그래프와 수학의 합성어로 수학자를 위한 크로노그래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비타이머는 항법을 의미하는 내비게이션과 시간 기록기를 뜻하는 타이머를 결합한 합성어인데, 시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장명 센스까지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네비타이머의 탄생 연도를 1952년이나 54년이 아닌 1941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가 우주시계인 문워치로 다시 태어나는데 나사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듯, 브라이틀링의 크로노맷이 항공시계인 네비타이머로 다시 태어나는데도 AOPA의 선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슬라이드 룰이 장착된 크로노그래프를 더 필요한
필요로 했던 건 연구실에서 일하는 수학자나 엔지니어가 아니라 조종석에서 여러 계산을 수행해야 했던 파일럿들이었습니다. 60년대까지 이어지는 장기 호황 덕분에 파일럿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고요. 이런 걸 보면은 사람도 시계도 기회를 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브라이틀링은 무작정 기회가 찾아오길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항공시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갈고 닦아왔는데요. 특히 1930년대 영국 공군과의 협업을 계기로 해서 전투기와 민간 항공기의 조종석에 들어가는 콕핏 시계를 본격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1938년에는 아예 항공시계를 전담하는 위트 항공부서까지 설립하는데요. 위트는 프랑스어로 8이라는 뜻이고 당시 브라이틀링이 만들던 시계가 8일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음을 이름에서부터 강조한 겁니다. AOPA를 브라이틀링에 소개해준 이코 워크먼과의 인연도 콕핏 시계에서 시작됩니다. 1947년 브라이틀링과 워크먼은 브라이틀링 워치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라는 합작 회사를 세우는데요. 이 회사는 브라이틀링 시계의 부품을 들여와서 미국에서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조립했으니까 관세를 물지 않고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민간 항공기나 군용 항공기용 시계를 공급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큰 상업적 성공을 거뒀고요. AOPA도 워크먼의 오랜 고객이었기 때문에 워크먼한테 제일 먼저 공식 파일럿 시계 제작을 문의했을 겁니다. 지나고 보면은 이게 다 네비타이머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 된 거죠. 1954년에 처음 나온 네비타이머는 브라이틀링의 로고가 없고 AOPA의 로고만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라이틀링이라는 브랜드보다는 AOPA의 첫 번째 공식 시계라는 점이 더 강조됐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1955년 말부터는 네비타이머가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시판되고요. 이 버전에서는 AOPA라는 단체명이 지워지고 로고만 남긴 상태에서 브라이틀링이라는 브랜드명이 다이얼에 표기가 됐습니다. 2022년에 등장한 현행 네비타이머는 네비타이머의 원래 DNA를 되살린다는 취지를 담아서 초창기 로고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계 같이 프린트랑 로고의 위치는 오리지널이랑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비타이머는 등장과 동시에 전설이 됩니다. 파일럿들의 최애 시계로 등극을 하는데요. 심지어 우주비행사 스캇 카펜터도 네비타이머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네비타이머는 1962년 우주에 진출한 최초의 스위스 손목시계라는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는 나사에서 지정한 공식 우주시계가 없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시계를 작전에 지참할 수 있었습니다. 카펜터는 아틀라스 발사체 테스트를 위해서 호주에 갔다가 호주 공군 파일럿이 착용한 네비타이머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브라이틀링 측에 연락을 해서 우주 미션에 필요한 특별한 네비타이머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카펜터의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진 네비타이머는 기존 모델과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낮밤을 구별하기 힘든 우주 조종사를 위해서 기존의 12시간 다이얼을 24시간 다이얼로 수정했고요. 두 번째로 비행거리나 남은 연료 계산에 쓰이는 시분 스케일을 삭제한 간소화된 슬라이드 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기능은 사실 우주 비행사한테는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덕분에 숫자 인덱스의 크기를 더 키울 수 있어서 가독성을 개선한 건 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두꺼운 우주장갑을 착용하고 시계를 만져야 하는 조종사의 상황을 고려해서 베젤의 크기가 2mm가량 더 커집니다. 이렇게 제작된 시계는 카펜터와 함께 오로라 7호를 타고 4시간 56분 5초 동안 지구 궤도를 3바퀴 돈 다음 귀환하게 됩니다. 오로라 7호는 몇 가지 기계적 문제 때문에 귀환 과정에서 예정된 착륙 지점보다 460km나 아래에 착륙하는 불상사가 있기도 했는데요. 원래 착륙 매뉴얼은 착륙 캡슐 안에서 구조대를 조신하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만은 카펜터는 구조대가 제때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캡슐 밖으로 나와서 뗏목을 펼치고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이 과정에서 시계가 침수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카펜터는 고장난 시계를 브라이틀링 측에 다시 입고를 시킵니다. 흥미롭게도 윌리 브라이틀링은 이 우주시계의 역사적 가치를 생각해서 시계를 수리하거나 복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덕분에 카펜터의 시계는 지금도 망가진 상태, 원래 상태 그대로 브라이틀링 가문의 후손에 의해서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브라이틀링은 24시간 네비타이머에 나중에 코스모넛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요. 스콧 카펜터를 포함한 모든 머큐리 우주 비행사들에게 코스모넛 시계를 선물하게 됩니다.
덕분에 존 글렌 같은 우주 비행사도 코스모넛을 차고 있는 사진을 남기게 되죠. 현재 이 코스모넛 디자인은 한정판으로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오던 코스모넛은 슬라이드를 고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한정판은 고증까지 굉장히 충실하죠. 내비 타이머가 여러 가지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말에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던 세 팀이 있었는데요. 브라이틀링, 호이어, 해밀턴 동맹이 있었고 또 제니스, 모바도 동맹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이코가 있어서 이 세 팀이 각축을 벌였습니다. 브라이틀링, 호이어, 해밀턴 동맹이 내놓은 크로노매틱 무브먼트는 뷰렌의 초박형 무브먼트 위에다가 디브와 데프라지의 크로노그래프 모듈을 올리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브라이틀링은 1969년 중순부터 이렇게 나온 새 무브먼트를 피자 케이스 디자인의 새로운 내비 타이머와 클래식 디자인의 내비 타이머에다 장착해서 선보입니다. 어떤 디자인이든 이 시기 오토매틱 내비 타이머는 크라운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고 마이크로 로터를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행 내비 타이머를 구매하려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여러 시계와 비교를 해보실 텐데요. 팬심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동가격대의 크로노그래프 경쟁자들에 비해서 스펙이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방수 성능도 30m에 그치고 있고 비제로원 인하우스 무브먼트도 수직 클러치와 컬럼힐, 크로노미터 인증과 70시간 파워 리저브라는 기본 스펙은 갖추고 있지만은 특별한 소재나 비장의 특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브라이틀링에서는 디테일에 대한 주목과 압도적인 퀄리티로 이 약점을 충분히 만회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옵션을 정말 다양하게 주는 것도 특징인데요. 41mm, 43mm, 46mm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 있는데 베젤 엣지의 끝부분까지 포함해서 직경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 사이즈는 수치보다 1에서 2mm가량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작은 시계 유행에도 불구하고 제일 인기 있는 사이즈는 여전히 43mm입니다. 브라이틀링 유저분들을 만나봐도 43mm를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모델도 둘 다 43mm입니다. 현행은 2022년에 나온 70주년 에디션입니다. 90년대나 2000년대의 내비 타이머랑 비교를 하면은 디자인이 좀 더 차분해지고 디테일이 엄격하게 통제됐습니다. 물론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활용됐던 웅장한 날개 로고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압니다. 하지만 로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전반적인 디자인과 디테일로 비교를 한다면 현행의 완성도가 당연히 훨씬 낮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현행 모델의 디테일들을 차례차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첫눈에 들어오는 가장 큰 변화는 커다란 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빈티지 모델의 아크릴 크리스탈을 연상시킬 정도로 돔이 웅장한데요. 다이얼 가장자리에 시각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게끔 유리의 곡률을 엄격하게 매만졌습니다. 유리의 곡률이 올라간 만큼 슬라이드 룰의 경사는 반대로 좀 더 완만하게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두께를 올리지 않았고요. 유리와 다이얼이 타이트한 거리를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덕분에 과거보다 훨씬 더 슬림하면서도 역동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스트랩도 22mm에서 시작해서 18mm로 폭이 급격하게 좁아지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인상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폴리싱과 브러싱의 대비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비 타이머 모델들은 폴리싱 일변도의 마감이 적용되어서 번쩍거린다는 인상이 강했는데요. 현행 모델은 케이스 측면에 수평 방향의 브러싱을 적용해서 체감되는 두께도 줄여주는 한편 시계의 인상도 좀 더 차분하게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한 가지 피니싱으로 마감하는 경향이 있는 푸셔에까지 폴리싱과 브러싱의 대비를 적용한 게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연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전체를 폴리싱하는 대신에 브러싱과 폴리싱을 조각마다 교차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힘들겠죠. 세 번째 변화는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타이포그래피의 통일입니다. 과거의 내비 타이머 모델은 여러 가지 글씨체를 중구난방의 크기로 다이얼에 다 올려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글씨체도 디자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구 테러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현행은 시계에 사용되는 모든 글씨체를 같은 기조로 통일했습니다. 로고에서부터 슬라이드 룰의 숫자와 단위 표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더 놀라운 건 뒷면 케이스백의 각인이나 무브먼트에 들어가는 글씨까지 글씨체를 통일했다
했다는 점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들 말고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경우가 잘 없는데 현행 네비타이머는 이런 디테일에 대한 주목이 확연하게 좋아졌죠. 네 번째 변화는 전반적인 만듦새의 현대화입니다. 이전까지 네비타이머는 브러쉬된 브라스 표면 위에다가 배경을 찍어내서 음각으로 글씨를 표현하는 길트 다이얼을 고집해 왔는데요. 현행 모델은 색상이 입혀진 다이얼 위에다가 도톰한 잉크로 양각으로 글씨를 표현하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아플리케 인덱스와 시분침에는 중간에 각을 줘서 좀 더 빛을 받으면 잘 반짝일 수 있게 만들었고요. 카운터들도 입체감을 좀 더 강조하는 디테일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덕분에 네비타이머 특유의 빈티지 바이브는 살짝 약해졌는데 대신에 요즘 시계답게 좀 더 쨍하게 반짝이는 선명하고 입체적인 디테일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린처럼 진한 색상의 다이얼에는 레커 피니싱도 좀 더 분명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색감이 덕분에 훨씬 더 선명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다이얼에서 과잉적 요소들을 정리한 겁니다. 브라이틀링의 시계들이 종종 투머치라는 느낌을 줄 때가 있잖아요. 현행은 너무 넘쳐나는 디테일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초침에 들어가던 카운터 밸런스 장식을 삭제했고요. 세 줄로 구성되어 있던 슬라이드 룰도 잘 쓰지 않는 한 줄을 삭제했습니다. 비행거리나 남은 연료 계산은 못하게 됐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슬라이드 룰로 간단한 곱셈이나 나눗셈 이상의 계산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슬라이드 룰이 한 줄 삭제된 덕분에 다이얼의 실제 활용 면적이 늘어났고 그 결과 인덱스와 시분침, 숫자들의 크기를 키울 수 있게 돼서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날짜창도 보기 싫은 4시 30분 방향에 위치시키기보다 6시 카운터 안에 위치시켜서 좀 더 정돈되어 보이게 개선을 했습니다. B01의 날짜 디스크가 너무 안쪽에 꺼져 있지 않아서 다이얼의 통일감을 해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무브먼트의 외양을 개선한 것입니다. 로터에 코트드 제네브 장식을 넣고 가운데를 뚫어놔서 무브먼트를 좀 더 감상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핸드 피니싱보다는 주로 다이아몬드 커팅을 이용해서 제작된 무브먼트이지만은 그래도 여러 피니싱에 대비되는 질감을 좀 더 잘 감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좋습니다. 기계 마감으로 이 정도의 보기 좋은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네비타이머의 현행 모델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는 약점이 방수 성능인데요. 이게 네비타이머의 독특한 케이스 설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 베젤만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다이버 시계들과는 달리 네비타이머의 슬라이드 룰은 이너 베젤과 함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포함한 시계 앞부분 전체가 함께 회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상 케이스가 둘로 쪼개져 있는 거라서 방수 성능을 높이기가 어려운 건데요. 혹시 다음 세대를 개발 중이라면 방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묘안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줄지를 위한 배려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비타이머는 가죽줄이랑 브레이슬릿이 거의 동등한 정도로 잘 어울리는 몇 안 되는 시계인데요. 어떤 형태로든 퀵 릴리즈 시스템을 적용해줬다면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시계줄을 매칭해 볼 텐데 지금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은 B01 무브먼트의 조작감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와인딩 할 때 굉장히 강한 저항이 느껴지고 푸셔 조작감도 뻑뻑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요즘 높아진 시계의 가격대를 고려한다면은 좀 더 조작감을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세팅하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최애 시계 네비타이머를 정말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만들고 싶었던 영상인데 숙제 하나를 해결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께도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